가치 동맹인 한미 동맹의 영역이 지구를 넘어 우주로 확대되고 앞으로 새로운 한미 동맹 70년의 중심에 우주 동맹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한국에 마음껏 투자하고 큰 성공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정부도 세계 최고의 투자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와이드 첫 번째 이슈는요. 5박 7일 일정의 윤석열 대통령 미국 방문 내용입니다. 먼저 주제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핵 우산 문서에 핵에는 핵으로 보복, 이런 표현이 이 문서에 포함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내일 새벽에 공동 성명이 발표되고요. 추가적인 문건으로 뭔가 핵우산에 대해서 담는다는 얘기까지 예고가 됐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아직은 정상회담 전이기 때문에요. 한 이틀 정도 일정이 지났는데 주로 친교 또는 그 국가에 대한 어떤 애정 이런 걸 표현하는 이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우선 사진으로 좀 몇 장 보겠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미 정상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 참배, 같이 부부 동반 참배입니다. 추모의 벽을 지나 기념비까지 걸어가서 이동했다는 등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사진 좀 더 보죠. 자, 여기 보시면요. 백악관 내부 시설 안내를 받았고요. 주변 전망 감상. 이런 사진 시청자분께서 보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요. 선물을 교환하는 이런 장면까지 있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이런 서로 선물 주고받는 모습. 여기 보면 달 항아리, 족두리, 그리고 여기 소형 탁자 등등등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밤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공식 만찬이 있는데 공식 만찬에 여기 이분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초청을 받았다 그러네요. 여기 보면 백악관 관계자 말은요. 안젤리나 졸리 그리고 아들 매덕스 윤 대통령 환영 국빈 만찬 게스트로 들어갔다. 이렇게 있죠. 우리나라하고도 인연이 좀 깊죠. 이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사실은 이런 행사들은 어떻게 보면 부수적입니다.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북한 핵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만약에 북한이 우리에게 핵 공격을 했을 경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게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이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일단 미국은 이른바 확장 억제 전략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당시에 어떤 성명에 들어간 내용인데 이겁니다. 북한이 만약에 우리를 공격할 경우에 미국은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 이겁니다. 지금까지 이게 확장 억제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는 정권이 바뀌었고요. 북한은 우리를 더 험하게 데우고 남한을 향해서 핵 공격 협박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우리 국민들 불안도가 높아졌거든요. 미국에서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만도 커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밤에 있을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연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까? 지금 예상컨대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언론에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요.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여기는 우리를 상대입니다. 핵을 포함한 압도적 대응을 한다. 이 정도 내용이 들어갈 거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요. 대통령실 관계자 그리고 미국 주 당국이 내놓은 설명이 있는데요.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다 진전된 확장 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What I will say is that we believe that that statement will send a very clear and demonstrable signal of the United States' credibility when it comes to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he people of Korea. 자, 오늘 이 사안과 관련해서 특별히 전문가 좀 모셨는데요. 정대진 원주 한라대 교수 좀 나와 계십니다. 정부 관련 정책 자문위원도 맡고 계셔서 요 문제 평소에 계속 공부를 하시면서 좀 지켜보셨는데 우선 우리로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미국의 해구상 제공 이게 최대 관심사인데 아까 잠시 여기도 나왔는데 만약에 북한이 우리를 핵 공격할 경우 미국이 핵으로 보복 반격을 한다. 이런 취지의 내용이 과연 내일 발표될 특별 성명에 들어갈까입니다.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보복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쓰이는 외교 문서는 사실 보기는 힘듭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지의 그런 내용들이 취지의 내용이 들어갈까? 예, 이제 약속이 들어가는 게 근데 그게 사실 계속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마다 예. 반복적으로 공약을 확인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 5월 21일 날 미국 시간으로 미국은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해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 하고 예. 이로부터 1년 뒤에 2022년 5월 21일 날 그때는 예. 한국 시간으로 똑같이 딱 1년 뒤에 어. 윤 대통령 취임한 열흘 뒤에 바이든 대통령 한국 와서 그때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갔습니다. 똑같이 들어갔어요. 예. 가용한 모든 역량이 뭐냐? 핵, 재래식, 미사일 능력을 포함한 모든 능력을 포함해서 확장 억제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예. 이번에 또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별도 문건까지 만든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제 한국민들을 좀 안심시키고 그 확장 억제 공약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의미의 예. 뭔가 별도 문건이 지금 만들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같은 것들을 좀 더 상설화한다든지 예. 그리고 이제 핵과 재래식 미사일 능력이라고 표현되는 이 3종 세트가 있는데 예. 이거 중에 어떤 거를 또 상시 배치 수준으로 전개를 해준다는 내용이라든지 예. 하여튼 아마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는 별도 문건을 따로 예. 아마 발표를 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앞서서는 가용한 모든 역량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다 했거든요. 근데 그럼 구체적으로 그 역량이 무엇인가 해서 예를 들어서 핵 등 이런 표현이 들어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용한 모든 능력에 미국은 다 들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핵 확장 억제를 제공받는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명시적으로 핵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얘기를 핵이라고 해달라는 하는 거죠. 것도 얘기해달라고 하는 예. 거고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외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용한 모든 능력이라고 표현한 거를 우리는 이제 핵을 포함한 모든 능력으로 이제 해석을 이제 하는 거고 예. 미 측은 가급적 핵은 마지막 카드로 두고 나머지 재래식 전력이나 미사일 전력으로 확장 억제를 제공해 주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때 또 이제 어떻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풀어 나가느냐 이거를 절차를 숙달하고 긴밀한 소통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상설 뭐 사무국이나 협의체 예, 같은 걸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호한 것 중에 하나가 이른바 나토식 핵 공유였습니다. 자, 이번에 이 특별 성명에 담길 내용이 이 정도 수준까지 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못 미칠 것이냐. 나토식 핵 공유의 핵심은 사실은 그 유럽 국가들이 직접적으로 관여 정도가 높다 이 뜻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이 정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렇죠. 나토식 핵공유라고 하는 건 출발선이 좀 다르죠. 사실은 나토에는 미군의 그 전술 핵무기들이 있고 예. 그걸 벨기에, 이탈리아 같은 곳에 그 전부터 이제 보유하고 있던 거 지금도 철수 안 하고 예. 어쨌든 그 나토하고 같이 이제 기획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그 공유를 하는 거지 마지막 소유와 버튼 누르는 건 어쨌든 미국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식 핵공유 그러니까 나토식처럼 똑같이 한다는 건 아니고 조금 더 강화된 수준의 그러니까 좀 새로운 유형의 모델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추구를 지금 이 정부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수준이 될지가 이제 담겨 나올 건데 예. 이게 나토식 핵 공유하고 워낙 출발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예. 그 정도 수준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예. 전술핵 재배치라고 하는 것 이제 이런 것도 사실은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라고 하는 걸 고려해 봤을 때 예. 미국에서는 좀 일관되게 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신 이제 한국 대통령 왔으니 한미 정상회담 하니 체면도 예. 있으니 어떤 정도를 좀 표현을 해서 별도 문건에 안겨서 줄 것이냐 예. 이걸 조율을 지금 아주 하고 있을 건데 거기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마도 뭐 사무국 협의체나 핵을 제외한 다른 최고도의 재래식 전력 예컨대 뭐 핵추진 잠수함이나 아니면 항공모함 같은 것들에 한반도 주변 상시 전개 등등 뭐 아마 상시적으로 전개를 한다. 그런 내용들이 좀 논의가 돼서 나오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술핵 배치 자체는 미국에서도 굉장히 반대하고 있고 그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사실 나토식 핵 공유를 정치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불상사가 발생했을 경우로 만약에 미국이 핵 무기를 사용할 경우 우리와 협의를 거친다든가 우리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 이른바 협의체 구성
이런 가능성도 이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이제 그게 지금 조금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가장 한미가 접점을 찾을 수 있는 예. 그 서로의 이제 공통 분모 지역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가 만들어졌다가 2016년도에 열렸다가 잠깐 몇 년 좀 안 열리고 있다가 작년부터 또 구체화돼서 열리고 있거든요. 예. 차관급으로 열리고 있는데 이걸 좀 장관급으로 좀 격상을 하고 그 밑에 뭐 차관이나 국장급에서는 이제 상설적인 협의체. 그러니까 뭐 한미 동맹 그 주한 미군이 있어서 연합군 체제잖아요. 예. 그 연합군 체제에 거의 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설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같은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 이제 이게 구체화되는 걸 요걸 논의한다라고 하는 게 아마 이번 문건에 담기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신지호 전 의원님.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걸 보면서요. 어떤 교훈을 깨닫고 있냐면 과거에 그 소 연방 시절에 우크라이나도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근데 소련이 붕괴되고 하면서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과연 그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때 핵을 포기하지 않고 아직도 핵을 보유하고 있었다면은 암만 푸틴이라 할지라도 그런 식의 불법적인 무력 침공을 할 수 있었겠느냐. 예. 이걸 보면서 최근에 각종 여론 조사를 보면요.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에 대한 찬성 여론이 과거에도 좀 높았지만 최근에 와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65% 어떤 거는 예. 뭐 75%뭐 이 정도까지 나와요. 예. 그런 게 바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국민들이 느낀 교훈인데 이제 북한이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건 사실 한국이나 일본에 해당 사항 없거든요. 예. 뭐 단거리나 중거리 미사일로 예. 뭐 공격하면 되는 건데 근데 ICBM은 철저하게 미국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미국용이니까 이제 한미 간에 어떤 약간의 그 서로 믿음은 있지만 이런 거예요. 만약에 미국이 북한이 핵 공격했는데 미국이 뭘로 뭐 핵으로 다시 뭐 보복을 한다. 예. 그럴 때 이제 북한이 그 미국의 그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용도로 ICBM을 갖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긴급 사태 시에 미국이 과연 우리하고 일심동체가 돼가지고 우리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겠는가? 예. ICBM이 바로 그 한미 간에 그거를 이간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좀 불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제가 예. 봤을 때는. 그러니까 북한 너희들이 핵을 사용하면 미국은 반드시 핵으로 응징 보복을 한다. 예. 표현이 어떻게 좀 다듬을지 모르겠지만 핵심 내용은 그겁니다. 제가 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특별 성명이라고 좀 예고가 됐거든요. 그 안에 북한의 핵 공격 시 핵을 포함한 어떤 움직임을 미국이 하겠다. 이런 내용이 지금 들어갈 거라고 전망되고 있어요. 아직은 모릅니다만요. 자, 정대진 교수님께 하나 좀 요 마지막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어떻게든 이번 정상회담 끝나면 미국의 핵 우산이 이른바 강화되는 측면에 뭐가 내용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사실 이거는 미국이 우리 우방이지만 동맹이지만 동맹에 뭔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동맹이지만 공짜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에 대한 대가로 우리에게 내밀 청구서, 외교적 청구서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 이겁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번에 정상회담이 시작되기 전에 한미가 먼저 서로의 선물 보따리라고 할 것, 우리는 선물 보따리를 좀 많이 미리 풀어버린 것 같고요. 우리 미국에서도 이제 존 커비 같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명시적으로 요구를 좀 하고 있죠. 예. 미국의 마이크론이 중국에 이제 반도체를 못 팔게 할 건데, 그럼 중국이 반도체가 필요할 건데 그거를 삼성이나 SK가 팔지 말아달라라고 예. 하는 것. 그게 언론에 살짝 보도가 됐죠. 예. 근데 이게 명시적으로 보도될 정도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철회할 수 없는 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핵 우산의 이제 그에 대한 이제 대응으로 우리는 어쨌든 미국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글로벌 공급망, 대중국 봉쇄. 그러니까 대중국 봉쇄에 우리가 정치 군사적으로 참여하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 미국이 이미 더 잘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글로벌 공급망 봉쇄에 있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는 내용들, 그게 아마 주요 청구서의 내용이 될 겁니다. 일단 우리로서는 뭐 아무리 동맹이지만 이른바 공짜는 없는 거거든요. 서로 주고받는 협상. 아마 지금도 정상회담 직전까지 치열하게 아마 조율과 협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지금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미 언론, 방송과 인터뷰를 좀 했는데요. 그 인터뷰 내용에서 이른바 이 도청 의혹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고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 따로 준비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Do friends spy on friends? 뭐 일반적으로는
Generally speaking, I don't think so. In the real world, it is something that is prohibited in state affair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trust. When you have that trust, you don't get shaken. Although the military and security aspect of the South Korea-U.S. alliance is important, 들어보면요, 김영주 전 의원님. 네. 미국 언론도 살짝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나 뭐 이런 얘기 나왔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부인을 한 겁니까? 아니면 뭐 상관이 없다라고 한 겁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시인을 하고 상관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역대적으로 보면 뭐 메르켈이나 그러한 어떤 현실적으로 모든 국가에 대하여 예. 그 동안에 미국이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예. 그런 연탐과 어떤 도청을 하는 게 들통이 났죠, 사실은요. 예. 사실은 뭐 해오다가 들통이 날 수 있는데 그때 최소한 다른 나라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정도로 혹은 주권 국가에서 상당히 크게 악유를 했죠. 문제 제기를 하고 상당히 미국 정부에다 공식적으로 항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미국의 수장들은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하고 그런 정도의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대통령은 아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인하면서도 아예 그냥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넘어가자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이것도 굉장히 큰 파장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이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자존심 또 주권 국가로서 아무리 동맹이라 하더라도 예. 그런 어떤 구분점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친구들끼리의 도청이라도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는 것이 과연 무조건 친구다.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그러면 그거는 복속이에요. 알겠습니다. 박종희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 인터뷰 내용. 글쎄요, 시인을 한 건가요? 아니면 무관하다고 얘기를 한 건가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신뢰관계는 깨질 수가 없다. 이런 원칙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언론인과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들 앞에 뭘 밝힌 건 아니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의견의 일단을 보여준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사태가 아직 미국 정부에서도 자세하게 조사가 돼서 발표가 된 적이 없고 예.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이 아직 뭐 이렇다 저렇다 하는 부분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은 그런 입장이 나온 다음에 미국 정부의 입장이 나온 다음에 밝혀질 것 같습니다. 정대희 교수님께 마지막에 이 사안 가지고 이 국가 간의 이런 도청, 감청 이거 뭐 일상 다반사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안 들키면 다행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뭐 일상 다반사 안 들키면 다행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게 첩보의 영역에 있을 문제하고 예. 이 문제가 외교의 영역으로 넘겨져 왔을 때는 다른 사안이 되는 거죠. 첩보 영역과 외교 영역. 그렇죠. 첩보 예. 영역에 있을 때는 대통령 말씀하신 대로 그 어느 나라나 현실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근데 외교 영역으로 왔을 때는 예. 그냥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참모 기능에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대통령 조금 더 좀 그러니까 취지는 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신뢰다라고 하는 건데 덮는 식의 신뢰가 아니라 동맹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두 정상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외교적 표현들 수사들이 있죠. 이런 것들 통해서 미국의 경고를 좀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들은 빠지고 우리가 좀 덮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래서 아마 NBC 기자도 국내 상황을 좀 알고 일부러 좀 물어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사안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한풀 좀 사그라들었거든요. 근데 미국 언론에서 인터뷰에서 저거를 아주 좀 대놓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가 친구를 감시하나 뭐 이런 질문까지 나온 상황에서 뭐 답변이 저렇게 좀 나왔습니다. 제목입니다. 송영길 가고 민영배 왔다. 최근에 무슨 탈당, 복당 이 얘기 같군요. 민주당 내에서도 질타가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오늘 이와 관련돼서요. 뭐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대변인 등등이 뭔가 설명을 좀 내놨거든요.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영배 의원이 오늘 민주당으로 복당합니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갑자기 반대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이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는 유례없는 집권 세력의 몽리에 불가피하게 민 의원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탈당이라는 대의적 결단으로 입법에 동참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국민과 당원께 양해를 구하고 민 의원을 복당시키는 것이 책임지는 자세라고 판단합니다.
서울 이제 김홍걸 의원하고요. 또 광주 그 광산구 의뢰 민영배 의원과 관련해서 중앙당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고 의결을 했습니다. 김홍걸 의원, 그다음에 광산구 의뢰 민영배 의원은 복당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늘 의결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박종희 전 의원님, 사실 민영배 의원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라고 지적받던 사안의 중심에 섰던 인물입니다. 이른바 꼼수 탈당, 위장 탈당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 복당시킨다. 사실 뭐 복당이 됐다고 좀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다가 이게 좀 특별 복당이라서 원래 이렇게 당을 나갔다가 복당하게 되면 총선 공천 과정에서 감점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근데 특별 복당에서 감점도 없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렇다면 민주당 차원에서 이른바 위장 탈당이라고 스스로 고백한 셈 아닙니까, 이거는요? 국회 선진화법에서 이 상임위에서 이제 90일간 안건 조정을 하게 돼 있어서 예. 다수당이 법안을 밀어붙이지 못하게 돼 있던 거죠. 예. 검수완박 법안 만들 때 이제 민영배 의원이 멀쩡한 민주당을 탈당을 하고 그러니까 무소속 신분으로 바뀌어 버린 거죠. 무소속 신분으로 가버리니까 3분의 2 이상이 민주당의 검수완박법을 예. 지지를 해서 그것이 이제 어떤 냉각 기간을 예, 거치지 예. 않고 바로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돼서 이렇게 헌재에서 결국 절차적인 위헌을 이제 지적을 했던 그 핵심에 섰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복당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또 김홍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해서 자진 탈당을 그렇습니다. 했습니까? 그때 제명이 됐군요. 그러면 다음 순서는 윤미향 의원입니까? 이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제 임기가 끝나서 이런 그 총대를 이제 본인이 메고 다음 원내대표는 이제 이런 논란이 없이 이제 좀 편하게 좀 하자 이런 뭐 보이는데 예. 이거는 그 의회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 또 도덕성 이런 걸 전부 다 송두리째 뭉개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이 그 다수당의 어떤 절차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쿠션 역할을 하는 그런 법인데 예. 그 핵심에 있던 민영배 의원을 이렇게 꼼수 복당을 시킨다면 민주당은 이제 꼼수 탈당과 꼼수 복당, 꼼수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오니까 어떤 민영배 의원의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봐 이 복당을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는 형식을 취해서 이 10% 감점을 이제 피해주는 예. 이 아주 굉장히 그 민주당으로서는 국민들 보시기에도 안 좋고 이 정말 그 복당이 포스트잇 아니냐 뗐다 붙였다 탈당과 입당과 복당이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예. 뭐 이런 그 비아냥이 들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예. 탈당했다가 또 이 문제 또 수사 대충 받다가 다시 복당. 나중에 또 복당 시킬 겁니까? 민주당 이게 요즘 하는 거 보면 말이죠. 정말 그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국민들 보기에도 그렇고 너무 악수들을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제 평소에도 쓴소리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죠. 오늘 역시 이거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내놨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인데요. 꼼수 탈당, 참 부끄러운데 복당이라니 기가 막힐 일이다. 부끄러웠는데 여기에 기가 막힌 것까지 더했다. 돈 봉투로 만신창이 됐는데 추악한 오물 뒤집어 쓴 느낌까지 들고 있다. 대단한 호평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이거에 대해서 한 목소리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무리 뻔뻔함이 민주당의 DNA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방탄과 전당대회 모르쇠로 일관하던 민주당이 이제는 아예 상식과 양심마저도 내팽개친 모양입니다. 민주당과 민영배 의원은 국민들에게 먼저 사죄부터 함이 마땅합니다. 자, 김영주 전 의원님.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두 가지 질문을 당장 받게 됩니다.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가 복당 결정을 얘기를 하면서 대의라는 얘기를 끊었어요. 대의. 큰 뜻을 위해서 이거 복당시키는 거라. 그럼 앞으로 이 대의만 있다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거냐는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박정희 전 의원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럼 앞으로 남은 건 윤미향 의원 하나 남은 거다. 어떻게 할 거냐? 여기도 역시 복당 아니냐? 이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어떻게 좀 답을 하실까요? 사실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 사태로 인해서. 예. 또 복당을 하더라도 그냥 페널티를 매고 아예 10% 감점을 유지하는 복당 정도로 했으면 그나마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요. 근데 지금 총선 앞두고 사실은 탈당했다가 복당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있을 수 예. 있거든요. 복당 절차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1년, 2년 이내에 복당이 불어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배지 단 사람들은 쉽게 엊그저께 나왔다가 내일 모레 들어오고 이런 식의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왜 안 해주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복당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저는 알고 예. 있거든요. 특히 총선 앞두면 상당히 많은 탈당했던 또 뭐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에 갔던 사람들도 복당하고 예.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할 텐데 전부 다 문호로 개방해 줄 수밖에 없고 그런 데 대한 페널티를 어떻게 물겠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페널티 그걸 그 감사 그걸 면제 안 해주면 나는 소이냐 그럼? 그렇습니다. 그쪽만 대이고. 그러니까 뭐 원내 배지 또 하나의 특권이 되어버린 경우죠. 그래서 정말 물론 박홍근 원내대표가 본인이 했던 예.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책임지는 일이라고 얘기했어. 나는 그것도 말이 안 된다고 보는데 예. 어쨌든 그런 비판을 각오하고 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당이 해야 될 것은 지금 무슨 중앙당 자급심사위원 할 때가 아니고요. 예. 돈봉투에 거명된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먼저 꾸리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없잖아요, 지금. 예, 그거 해야 될 거는 안 하고 예. 굉장히 눈치껏 이렇게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자면 뭐 이 복당 허용하게 또 위성정당 예. 해버리고 하는 것 자체가 과연 총선을 앞둔 민주당의 올바른 태도인지 나는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복당 될 걸로 보십니까, 그럼? 저런 식으로 하면 윤미향 의원이 나는 왜 안 해줘 하면 어떻게 할 말이 하십니까? 없다 이거죠, 그러면. 할 말이 또. 없죠. 그럼 윤미향 의원까지 복당이 되면 이게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황? 다수당이 되겠죠. 다수당이 된. 어차피 다수당 아닙니까, 지금요? 더 다수당이 된다는 겁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말씀하시는데 이 다수당이 행복한 표정으로 다수당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김영주 전 의원께서. 그렇습니다. 아무튼 좀 말씀하시기가 어려운 두 개의 질문 제가 지금 드렸는데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도요.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민주당의 중진 의원 두 분이 언론 인터뷰에서 약간 생각을 하게 하는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듣기에 따라서 약간 음모론 같기도 하고요. 뭔가 더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명의 중진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최대 위기죠. 지금 이 상황은 서막에 불과하다고 보고요. 앞으로 언제 어디서 이 폭탄이 또 터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게 더 두렵고 불안한 것이죠. 동봉투 사건 말고도 제2의 제3의 우리 민주당을 부패 비리당으로 엮기 위한 그런 폭탄들이 제조되거나 이미 제조돼 있을 수 있다. 지금 녹취록 뭐 3만 파일, 뭐 3만 개 그거보다도 저는 아주 일부 언론이 보도했는데 이정근 노트가 사실은 가늠하기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전체적으로 녹취록 등등의 신빙성들이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고 거기에 이정근 노트가 제시가 된다면 그건 가늠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는가 그 점을 우려하는 거죠. 신지호 전 의원님, 네. 듣기에 따라서 무슨 음모론 같기도 하고요. 뭘 걱정을 하는 걸까요? 저 두 분 중진 의원은? 음모론이라는 게 누군가가 민주당을 음해하기 위해서 없는 사실을 뭐 있는 사실처럼 꾸미거나 날조를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작은 걸 크게 침소봉대를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음모론인데 저건 지금 음모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민주당 내부에서 다 발생하고 있는 일이에요. 민주당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지 외부 세력이 개입된 흔적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저 안민석 의원께서 얘기하는 폭탄 제조 가능성 이거 무슨 그럼 뜻입니까? 저 폭탄이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는 폭탄이 박범계 의원이 얘기하는 이정근 노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그걸 누가 만든 거죠? 이정근 노트를 누가 만들었죠? 민주당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정근 씨의 그 변호사
누구죠? 정철승 변호사가요. 예, 정철승 변호사. 작년 9월에 이제 이정근 씨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만약에 당에서 민주당에서 이정근 전 부총장을 잘 이렇게 뭐라 그래요? 잘 이렇게 지원 안 해주고 케어 안 해주고 해서 이정근이 구속이 되면 피바람이 불 것이다. 그렇습니다. 작년에 경고성 얘기를 남겼어요. 근데 그 피바람이 그래서 저는 뭔가 했는데 예. 저 이정근 노트가 만들어진 그 시점이 구속되기 전이에요. 구속된 다음부터는 저 이정근 노트라는 게 이정근 씨가 직접 자기가 글을 작성한 게 아니라 구술을 그렇습니다. 하고 누군가가 그 받아 구속 적어줘가지고 직전에 구술을 한 거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구속된 상태에서는 그런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속 전에 저런 이정근 노트 A4 용지 지금 화면에 나오는 그래서 뭐 노무현 문재인 뭐 해갖고 나중에 이제 친명 7인회까지 예. 그렇다면은 그 정철승 변호사가 얘기했던 피바람 불 것이다 하는 게 저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거는 그러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 왜 만들었겠는가? 좀 서운했던 거죠. 왜 내가 그래도 당을 위해서 이거 저거 뭐 이제 구정물도 묻히고 그 굳은 일도 다 하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공경에 처했는데 전혀 안 도와주네. 나 이렇게 안 도와줄 거야? 근데 이건 민주당뿐만 아니라요. 다른 조직에서도 이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나 이렇게 안 도와줄 거야? 나 이렇게 안 도와주면 나도 가만 안 있어. 내가 당신들하고 했던 일 한여름밤에 그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다 볼 수도 있어. 뭐 그런 용도로 저런 문건을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지금 걱정했다. 지금 두 중진 의원이. 예,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개입한 흔적은 아직까지는 나타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주호 전 의원님은 이거는 음모가 아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그냥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왜 이걸 음모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장윤주 부위원장, 저 두 중진 의원은 뭘 걱정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른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알려져 있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취록이 3만 건이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정근 노트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두 의원들이 언급을 하신 건데요.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 의원들께서 뭔가 좀 위기감을 좀 고조시켜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그런 또 의도도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이 됩니다. 본인을 위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본인 스스로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요. 일단 돈봉투 의혹이 터지고 나서 민주당이 지금 위기다 뭐 이런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지지자들을 결속하고 또 이제 그 내부적인 기강을 단속하는 그런 또 의도도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을 했거든요. 이제 조기 귀국을 하고 당 일각에서 그리고 이제 강성 지지자들 일각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를 약간 영웅시하는 또 이런 예언들이 나와서 역풍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한 후에 뭔가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 위기감이 조금 해이해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해결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또 그 일각에서의 좀 편안해진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체적으로 좀 단속하면서 지금은 전혀 그럴 때가 아니고 이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할당을 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지만 사법적인 책임은 아직 남아있는 문제이고 수사의 초입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정근 전 부총장이 가져올 수 있는 뭐 이정근 노트라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지금도 충분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송영길 전 대표의 귀국으로 안심하고 있을 때가 절대 아니고 오히려 훨씬 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강을 단속하고 이럴 때일수록 그 민주당에 속해 있는 모든 의원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 당원분들까지도 다 행동 조심하고 말 조심해야 된다. 거의 이런 취지에서 또 나온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지금 박정희 전 의원께서 말씀도 발언기회 요청하셨는데 주제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따 제가 발언기회 드릴게요. 자,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당 내부가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이에요. 지금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이런 가운데 당 밖에서는요. 최근에 책방을 내신 분이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오늘도 뭐 관련 내용들이 뭐 기사로 좀 다뤄지고 있는데요. 바로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활동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화면 왼쪽에서 보면은 4.3 평화공원 참배. 당시에 기념식을 참석하지 않았지만 그날 오후에 또 따로 참배를 했죠. 그 몇 마디 얘기 나온 게 또 알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큐 영화를 촬영했다. 이거 대달 개봉하는데 이거 갖고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꽤 오래 준비했다 그러죠. 그리고요. 어제 평산 책방을 오픈했습니다. 책방 지휘가 됐어요. 스스로. 이런 가운데요. 판문점 선언 5주년 곧 다가오는데
이때 관련 메시지를 낸다라고 지금 보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도 돼 있습니다, 지금. 자,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박종희 전 의원님, 요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 마지막입니다. 판문점 선언 메시지를 낸다 그러는데 아무래도 나올 메시지가 지금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는 다를 걸로 누구나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메시지 자체가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며칠 전인가요? 그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5년간에 이룬 성과가 허망하게 사라지고 있다. 예. 이런 그 메시지를 내셨는데 지금 1년에 이런 행보들이 그런 아까 얘기한 5년간의 성과가 이 윤석열 정부 1년에 의해서 다 뒤집혀지고 예. 뭐 한미 관계라든가 한중 관계라든가 또 대북 관계라든가 많은 변화들이 이렇게 폄훼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서운함이 이제 밑자락에 깔려 있으면서 사실은 이게 내년 총선에 이제 영향력을 미치려는 행보로 저는 보입니다. 총선 예, 때문에 저런 메시지를 내는 거 아니냐, 낼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호남과 영남에 이제 이 어떤 지지 성향들이 있는데 이 경남 PK 지역이 조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좀 비슷비슷하거나 좀 이렇게 좀 국민의힘이 조금 세거나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주 4.3공원 참배로서 그 4.3 사건에 대한 예. 그런 조명과 이제 제주도 결집, 그다음에 다큐멘터리 영화 촬영을 하면서 친문 세력의 결집, 예. 그리고 책방을 개점을 하면서 어떤 이론이라든가 어떤 학술 이런 부분에서 예. 지지자들에 대한 결집과 어떤 메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쏟아보았던 본인의 노력들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5주년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아마도요. 말하자면 예. 윤석열 정부는 전쟁을 불사하는 뭐 호전적인 세력이라든가 혹은 이 미국에 치우친 또 일본에게 너무 굴욕적인 외교를 한다거나 또 중국과의 관계를 너무 경시한다는 이런 여러 가지 포괄적인 메시지를 담으면서 지지자들을 결집해서 내년 총선까지 이어져 가고자 하는 이런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고요. 아까 이제 제가 이정근 그 사건에 대해서 전 사무부총장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건이 이제 2021년도 7월에 전당대회가 이제 있었고 예. 그리고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이제 사무부총장에 임명이 돼서 활동을 할 때 본인의 입으로 그랬어요. 나는 뛰어난 로비스트다. 그래서 이때를 보니까 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뿐만 아니고 예. 수많은 매관 매직 행위도 여기 이 3만 개 파일에 포함되어 있을 거다. 왜냐하면 이때 정부 공기업에 취업했다가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이 부분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폭발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좀 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알겠습니다. 김영주 의원님께서는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활동을 이렇게 보니까 꽤 많았네요. 지금 활동이 하나하나씩 따져보니까요. 그런데요. 이런 활동의 모습이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는 이걸 부담스럽게 느낄까요? 어찌 보면은 뭐 우선은 저는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동 자체가 가급적이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고 본인도 그런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드러나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조금 특히 뭐 김정숙 여사를 이렇게 환하게 웃는 모습들이 사실 보기가 싫어요. 정권 연장에 실패했고 자숙해야 되고 실패한 정권 아니냐? 네, 그런 부분을 너무 그렇게 잊고 어떻게 탄핵 여파에서 그런 어떤 수많은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정권을 가져왔으면서도 그렇게 쉽게 정권을 내주고 난 다음에 물론 그게 뭐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문제만 국한된 건 아니었겠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대놓고 많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본인이 온전한 어떤 리더십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나마도 그런 쪽에 또 눈치를 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은 이거 자체가 앞으로 내년 총선에서 이 뭐 소위 문 전 대통령이나 이재명 또 송영길 이런
일련의 어떤 연결고리 자체가 정말 중도, 즉 뭐라자면 양당 예. 정치 체제의 한멸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사실은 오히려 좋은 희망의 그런 예, 메시지나 비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조금 뭐 문 전 대통령께서도 뭐 스스로 뭐 자축해서 살아가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너무 많은 지지자들이 와서 못 살게 구는 예. 것 같은 모습도 좀 팬덤 정치를 이어가려고 하는 의도 자체도 더 많이 내려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사실요, 정치권의 민감도가 높아지는 시기가 선거가 다가오면 그렇거든요. 지금 총선이요, 엄격히 말씀드리면 아직 1년도 안 남았어요. 지나갔습니다, 지금. 그런 와중에 전직 대통령의 저런 활동의 모습, 민주당 내부에서 과연 어떻게 볼까? 시선이 좀 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좀 다뤄봤는데요. 목청 높인 한동훈과 원희룡. 공통점은 지금 현 정부의 장관들을 맡고 있습니다. 근데 미묘한 경쟁 중일까요? 지금 사진은 두 인물이 같이 있는 사진이죠. 표정도 의미심장해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 제목을 보니까요. 자, 그럼요. 우선 두 인물이 등장하는 영상이 하나 준비된 게 있는데요.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살게 해주고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기본 내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네, 아까 부연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물건이 있고, 그러니까 집이 있고 그에 들어가 있는 보증금 채권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 설명드리면 좀 길어도 되겠습니까? 네. 야당안 같은 경우는 근데 거의 그거에 가깝거든요. 그 액수를 대납해달라라는 취지고 그 손해를 그대로 국가가 떠안아달라는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거예요? 이번에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하는 더 정리된 안을, 구체적인 안을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 뭐 이건 법률적인 개념 관점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다른 금융이나 복지 내지는 긴급 어떤 이 생활 자금의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겠다. 예, 그런 내용으로 의견을 교환을 했습니다. 기존 피해자들한테는 소급 적용이 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기존 피해자들, 그러니까 이미 낙찰이 돼버린 그래서 퇴거당한 분들인가요? 네. 예, 그 부분들 다 포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같이 앉아버리니까 마음이 편하네. 시청자 여러분들 느끼셨나요? 지금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각각 법무, 국토 담당하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 속에서 모습은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뭔가 끝났는데도 다 끝난 게 아니라 아쉬운 것 같은 느낌까지 들고요. 원희룡 장관은 바닥에까지 앉아서 기자들하고 뭔가 거의 토론처럼 브리핑을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국민의힘 관계자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전세 사기 사건 두 장관 모습, 차기 주자 주도권 싸움을 놓고 미묘한 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보인다. 시청자 여러분도 이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신주호 전 의원. 게다가요, 요즘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김포 골드라인 해결하겠다. 그러면서 연일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은 마약 수사, 마약 단속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해요. 각자 뭔가의 자기의 주제를 잡은 것 같기도 합니다. 공통점도 전세 사기 가만두지 않겠다. 이겁니다. 서로를 지금 의식하고 견제하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저거를 보면서요. 예. 흥정은 말리고 싸움은 붙이는 게 언론의 속성이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 제가 존경하는 그 언론인이 저한테 해준 말입니다. 예. 그런데 뭐 꼭 그런 의도는 아니겠는데요. 그리고 두 분이 워낙 뭐 그 유명한 또 수재들 아닙니까? 뭐 유명한 그렇게 수재들이고. 꼽히죠.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좀 스펙도 너무너무 쟁쟁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보여질 여지가 충분히 있다.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근데 저는 저거는요. 미묘한 경쟁인지 신경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저거는 뭐 나빠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누가 아더 잘하나 게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누가 더 잘하나? 누가 이 문제 해결사로서 더 대중들이 환호할 수 있는 솔루션을 내놓고 뭐 이게 할 것인가? 정책 그 담당자로서의 그런 거니까 저거는 우리 한국 정치의 고질적 방패는 누가 잘하나 게임을 안 하고 누가 덜 못하나 게임을 해가지고 잘하기 게임이다 지금. 네, 이건 누가 더 잘하나 게임이에요. 예. 그래서 저런 게임은 권장할 만한 게임이다 이렇게 봅니다.
박정희 전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영상에서 보면은 원희룡 장관은 전세 사기 그 대책 발표하면서 부연 설명해도 될까요? 내가 더 얘기해도 될까? 이런 취지고요. 그러자 그걸 듣고 있었던 한동훈 장관은 저는 좀 길게 해도 될까요? 뭔가 계속 발언 기회를 얘기하고 싶은 모습이고 원희룡 장관은 바닥에 앉아서까지 뭔가 브리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판단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원희룡 장관과 한동훈 장관 좀 서로 중에 누가 누구를 더 신경 쓰는 것 같습니까? 좀 견제하는 것 같습니까? 누가 더? 글쎄요. 원희룡 장관이 조금 더 견제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한동훈 장관을 견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보이십니까? 네, 그게 왜냐하면 이제 예. 이 두 분이 이제 지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접은 적이 없는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면 1등 이런 생각을 한다 이거죠.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이분들이 야당 의원들하고 이렇게 일문일답 하는 거 보면 제가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왜냐하면 꼭 이기려고 들기 때문에. 꼭 이기면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두 분의 요즘 행보를 보면 이제 원희룡 장관은 전세 사기라든가 또 예. 골드라인, 김포 골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또 한동훈 장관은 뭐 건건이 나와서 뭐 야당 할 때 야당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뭐 예.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사실 며칠 전에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살짝 또 껴들었어요. 오세훈 시장이 직접 껴들은 게 아니고 예. 오신환 정무부 시장을 통해서 예. 김포 골드라인은 건설 당시에 시장은 민주당 그리고 운행 당시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미묘한 경쟁들이 있습니다. 살짝 정치적인 색깔이 들어갔네요. 네네, 거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뭐 한동훈 장관이야 내년 총선에 출마할 거냐, 뭐 차기 대선에 출마할 거냐 여러 평가들이 있습니다만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는 뭐 무조건 출마할 거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의 업무도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 시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언론 인터뷰라든가 또 피해자와의 만남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타 장관들이 좀 나와서 실력 있는 장관들이 국정을 딱 쥐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이런 모습은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요거 김용주 전 의원께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보니까 박정희 전 의원이 오세훈 전 시장까지 끝내서 3명이 대선 주자급인데 다 뭔가 총선 때도 할 수도 있고 나중에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고 보면 민주당에는 지금 대선 주자라고 꼽히는 분이 여론조사 등장하시는 분이 그러니까 활약이 꽤 되시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뭐 사실 숫자로 보면 좀 궁하죠. 궁하다. 예. 그 이제 우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그다음에 어쨌든 도지사를 하고 계시는 전남 전북 그런 분들 또 광역단체장 또 실제로 뭐 이재명 대표 뭐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극복해 간다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새로운 어떤 자원들이 드러날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솔직히 대선 자원들이 좀 부족하다 우리 당이 그렇게 봐야 되겠죠. 화면으로 잠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얘기가 나왔는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잠깐 소개해드리죠. 그러니까 이른바 제3정당 관련해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대선 주자 누구냐? 이 뜻은 안 보인다는 뜻일까요? 새로운 정당이라고 해서 인물 나오지 말라는 법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제3당이 등장하고 거기서 또 다른 대선 주자 김종인 전 위원장 과거 얘기를 보면 별의 순간을 보는 누군가 없으란 법 없다. 이 뜻은 지금 거론되는 사람 마음에 안 든다 이 뜻도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얘기까지 남겨서 뭐 오늘 좀 여러 언론에서 좀 다뤄지고 있는 내용 마지막으로 좀 소개해드렸습니다.